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못생긴 싸구려 슬리퍼. 그런데 대통령도 신고 셀럽도 신고 심지어는 아카데미 레드카펫에도 등장. 의사협회 공식 지정 신발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유독 의사들이 많이 신는 그 신발. 극한의 바와 극한의 안티가 공존하는 어글리 슈즈의 조상님. 한때는 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현재 주가는 화성까지 가버린 오늘은 크록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록스의 전설은 40살 먹은 아저씨 린든 헨슨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양반의 인생은 비참한 수준이었는데 와이프랑 이혼하면서 딸 양육권도 뺏기고 때마침 터진 9.11 테러 때문에 직장도 잃으면서 삶이 나락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던 친구 2명이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살던 세 친구는 카리브해로 보트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친구 중 하나인 스캇 시멘스가 좀 이상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평소에도 보트 여행을 즐겼던 시멘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우 못생긴 쓰레빠를 신고 온 거예요. 당연히 슬리퍼는 친구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면서 놀림감이 되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여행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놀리던 친구들이 거꾸로 이 슬리퍼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요런 신발 많이 봤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보트 슈즈거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30년대인데 당시만 해도 이 신발은 매우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어요. 밑창에 고무를 덧대서 물기가 많은 보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고안한 신발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전통적인 가죽구두 공법으로 만들어진 한계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애초에 물이랑 가죽이랑 이게 상극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시멘스가 가지고 온 슬리퍼는 미끄러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냄새도 안 나고 발도 너무 편안한데 물에 뜨기까지 해서 보트를 위해 태어난 신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편리했단 말이죠. 처음엔 모양만 보고 비웃던 친구들도 이게 예산 물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보트화를 만들어 보자고 선상결의를 하게 되죠. 이들이 향한 곳은 시멘스의 직장이 있는 캐나다. 사실 시멘스는 퀘벡에 있는 폼 크리에이션스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어요. 폼 크리에이션스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 당시 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크로슬라이트라는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스파 욕실용 신발이었고 바로 이걸 시멘스가 보트 여행에 신고 온 거예요. 이제서야 신발이 왜 이따구로 생겼는지 미스테리가 풀렸죠. 새 친구는 폼 크리에이션스와 크로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요. 그렇게 계약을 마친 새 친구는 창업 준비를 하는데요. 자신들의 신발에 악어라는 뜻의 크록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물과 육지에서 동시에 생활이 가능한 악어처럼 크록스 역시도 수륙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죠. 기존의 형태의 스트랩을 달아서 보트 생활에 적합하게 만들고 디자인에 신경 쓰기보다는 최대한 발이 편안할 수 있도록 개량을 거듭했어요. 그렇게 생산한 200켤레를 가지고 보트쇼에 가지고 나가게 된 건데, 그동안 전통적인 보트 슈즈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 물건의 진가를 단박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준비해간 제품은 순식간에 동인합니다. 그렇게 크록스는 보트맨들에게 큰 지지를 받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보트 타는 사람들에게만 팔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나 웨이터, 마트 캐셔 같이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디자인이 이상한 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장기간의 노동에서 생존해야 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점점 고객층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출시 다음 해인 2003년에 12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걸 시작으로 연 평균 900%씩 성장하는 미친 스타트업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크록스의 성공은 신발 자체의 기능성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다른 경영적 요인들도 큰 몫을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재료의 독점. 크록스가 돈을 좀 벌다 보니까 크록스를 따라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크로슬라이트는 누구나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 가능한 재료였기 때문에 언제 누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신발을 만들어 팔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그래서 2004년 크록스는 자신들을 키워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폼 크리에이션스를 거꾸로 인수, 크로슬라이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양이 비슷한 짝퉁은 나올지언정 품질마저 똑같은 짝퉁이 나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 경영 리스크 하나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있었어요. 게다가 크록스는 신발 산업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괴해버린 제품이기도 해요. 그게 무엇이냐? 신발이란 건 만드는 공정이 좀 까다로운 제품이거든요. 가죽도 재단해야 되고 밑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다시 꼬매야 하고, 아무튼 들어가는 품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바로 신발 산업이거든요. 때문에 여름용 신발을 팔기 위해선 최소 6개월 전에는 주문을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의 모델별, 컬러별, 사이즈별 수량을 미리 예측해서 6개월 전에 주문을 넣어야지만 제때 물건이 도착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모델이 갑자기 잘 팔려서 급하게 추가 주문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않는 일이고 자칫 안 팔리기라도 한다면 눈물을 머금고 사장님이 미쳐버린 창고 대방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신발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록스는 기계에다가 재료 붓고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몇 주 전에만 주문하면 공장에서 바로바로 찍어서 판매점까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때그때마다 유행에 맞게 유연성 있게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판매점은 재고 남지 않아서 좋고 본사 측은 반품 받지 않아서 좋고 유통에 드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다른 신발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크록스가 창업 4년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것도 간단한 유통구조가 커다란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2005년 3명의 친구들이자 창업자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나 내리는데요. 자신들은 경영에서 모두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사장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아무래도 3명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게 되니까 자신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크록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크록스의 CEO로 오게 된 인물이 바로 현재의 크록스를 만들었다고 칭송받는 론 스나이더였어요. 론 스나이더는 CEO 자리에 앉자마자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실시합니다. 그것도 글로벌한 스케일로 말이죠. 아직까지 미국 국내 브랜드에 머물러 있던 크록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인수해서 크록스를 생산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면서 제품 다각화에도 초점을 뒀어요. 그렇게 크록스는 슬리퍼 하나로 시작해서 운동화는 물론이고 하이힐까지 제작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됐죠. 그 결과 창업 5년 만인 2007년에는 8억 4,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신발 하나로 세계 90여 개국의 종업원 5,300명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잘 나가는 크록스의 인기에 불을 질러버린 물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비츠. 이 지비츠라는 건 크록스에 꽂아서 장식하는 액세서리를 말하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셰리 슈멜츠가 이 지비츠의 개발자. 평소 집에서 뒹굴어 다니던 큐빅이나 리본 같은 걸로 아이들이 크록스 꾸며주는 걸 좋아했던 셰리. 근데 남편이 이걸 보더니 돈 냄새를 싹 맡은 거예요. 사업이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지하에다가 공방을 하나 차려놓고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크록스가 편해서 신기는 하는데 너무 못생기고 단순한 디자인 때문에 실증이 나 있던 사람들에게 지비츠의 등장은 그야말로 예수의 등장이었죠. 주문이 폭주하면서 너도 나도 지비츠를 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크록스를 한 켤레 사면 지비츠 값이 더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됐어요. 크록스 측에서는 이런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평소 디자인 때문에 가루가 되도록 까이기만 하던 크록스였기 때문에 지비츠의 등장은 말 그대로 윈윈이었기 때문이었죠. 크록스는 이걸 본격적으로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에 지비츠 인수 작전에 나섰어요. 인수 금액은 100억, 여기다가 일정 매출 달성 시 100억을 더 주는 인센티브 계약. 집안 지하실에서 시작한 가족회사가 200억짜리 기업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죠. 현재 공식적인 지비츠의 종류만 약 5,500개, 지비츠를 따라하는 미투 제품도 수도 없이 많은 상황. 크록스와 지비츠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아이디어와 관심에서 출발해 커다란 성공을 이룬 제품들이란 점에서 꽤 닮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마냥 잘 나갈 줄만 알았던 크록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패션 고자 셀럽들의 파파라치 샷들이 마케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크록스에 대한 안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명 코미디언인 빌 하머는 자신의 쇼프로에서 크록스는 유치원생이나 정신병자가 신을 법한 신발이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타임지는 50가지 최악의 발명품에 크록스의 이름을 올리면서 그냥 정말 못생겼다고 혹평을 하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서 크록스의 팬들조차 크록스를 더 이상 사지 않게 된 것도 커다란 문제. 하나 사면 꽤 오래 신을 수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고 기능성 뽕에 맞아가지고 간과하고 있던 디자인도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작년 여름에 그렇게 신고 다니던 크록스를 올 여름 다시 신으려고 꺼내봤더니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양하지 않은 디자인에 너도 나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디자인에 질려버린 것도 한몫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와중에 시도한 무리한 확장이 바로 그것. 여러 군데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생산하다 보니까 비용 관리가 안 돼서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급기야는 파산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크록스의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크록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 즉 크록스 하나에만 전념하면서 유통 비용을 줄여서 성공했던 그때의 상황과 정확히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67달러까지 찍었던 크록스의 주가는 믿기지 않겠지만 정확히 67토막이 나면서 1달러까지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현재 크록스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도 매일같이 전고점을 갱신하는 중인데요. 대체 크록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크록스의 양아버지라고 불리던 론 스나이더까지 갈아버린 크록스는 필요 없는 건 다 쳐내고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라인업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마른 수건까지 짜내죠. 하지만 비용을 아무리 줄여봤자 사람들이 다시 크록스를 사주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패션계에 아주 요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요런 괴상망측하게 생긴 신발들 아시죠? 일명 어글리 슈즈라고 불리는 이런 신발들이 패션계의 주요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를 휘감아버린 거예요. 명품 브랜드부터 시작된 어글리 슈즈 열풍에 대중 브랜드까지 동참하면서 밖에 나갔다 하면 하여튼 이런 신발 안 신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크록스가 다시 소환이 된 거예요. 야, 크록스가 다시 보니까 선녀네? 이런 풍처가 생긴 거죠. 게다가 어글리 슈즈 유행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발렌시아가와 크록스가 콜라보 제품을 내놓으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하이힐의 불편함에 크록스의 못생김을 더한 충격적인 제품이라는 등의 혹평도 쏟아졌지만, 이런 콜라보의 주 목적은 물건의 판매보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게 우선이니까 그 목적에 매우 딱 들어맞았다고 할 수 있었겠죠. 물이 들어왔다는 걸 눈치챈 크록스는 이때부터 노를 미친 듯이 적기 시작합니다. 각종 브랜드와 셀럽들과 같이 콜라보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는 포스트 말론과 저스틴 비버, 심지어는 싸이까지도 그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떡상하면서 제도약을 노리고 있던 크록스에게 하늘이 돕느라 그랬는지 인류에겐 재앙이었지만 크록스에겐 빛이 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 사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크록스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아버린 거예요. 서양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때를 같이 해서 주가도 미쳐버렸죠. 물론 앞서 말한 이유들이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크록스가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크록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